다음으로는 웨이티드와 언웨이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어제이선스 매트릭스를 설명해 드렸고, 어제이선스 매트릭스는 A자를 그 앞글자인 A자를 따서 A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연결이 되어 있으면, 두 개의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1,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0,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0과 1, 끊어지고 연결된 것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간의 트레이딩 네트워크를 생각을 한다. 약 200개의 국가가 있고 200개의 국가가 서로 수출과 수입을 하는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수입과 수출을 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요. 무역을 하지 않은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과 0으로, 즉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를 갖고 트레이딩 네트워크를 그릴 수도 있지만, 설사 트레이딩을 한다 손치더라도 두 개의 국가가 교역량이 매우 큰 나라와 또 그렇지 않고 되게 작은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1로 두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두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어떠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진짜로 얻고 싶어하는 정보를 얻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두 국가 간의 네트워크의 그 링크의 굵기, 세기를 같이 아울러 고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제 웨이트라고 표현을 두어서 가령 미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처럼 서로 교역량이 큰 국가의 경우에는 그 교역량을 그 웨이트라고 하여서 높은 값을 주게 됩니다. 반면에 작은 나라들, 그래서 교역량이 작지 않은 그러니까 교역량이 크지 않은 국가들은 설사 두 국가 간의 교역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교역량이 작으면 또 작은 값을 줘서 웨이트를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의 웨이트를 1과 0이 아닌 그 컨티뉴어스한 실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3, 4, 5, 0.7 등등 다양한 값을 넣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입니다.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로 가기 전에 앞 페이지에서 웨이티드와 언웨이티드 두 개의 단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두 개의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이티드 네트워크와 언웨이티드 네트워크가 있다. 다음으로는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 바이파타이트에서 바이는 이라는 뜻입니다. 뭐 바이스클도 이죠. 바퀴가 두 개가 달려 있는 자전거를 이제 바이라고 하죠. 파타이트, 즉 두 개로 이제 구분지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라고 표현된 노란색 노드들이 있고 네모로 표현된 푸른색의 초록색의 노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들은 반드시 네모에게만 연결이 되어 있고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는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V라고 되어 있는 ABCD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노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색 동그라미 노드와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초록색 노드들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U가 액터입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V쪽 ABCD로 표현되어 있는 V쪽은 영화입니다. A라는 영화에 1번, 2번 영화 배우가 출연을 했다. B라는 영화에 2번, 5번 영화 배우가 출연을 했다. 등등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는 두 종류의 노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 그 다음에 영화. 앞에서 노드를 잘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정의할 때 노드는 한 종류의 노드를 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노드가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게 종류가 많다, 뭐 다르다, 똑같다는 수학적인 의미에서 바이파타이트 그래프의 정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의 수학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어, 내가 두 가지 부류의 노드로 구분해낼 수 있는데 그 구분을 하고 나서 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A라는 그 부류의 노드와 B라는 부류의 노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같은 부류의 노드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또 같은 부류의 노드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다른 부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 2, 4 등 이렇게 짝수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것이 액터와 영화들 간의 네트워크이다라고 한다면 동그라미는 액터, 네모는 영화로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영화 배우들은 영화에 출연을 하니까 동그라미 영화 배우들과 네모 영화들은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화끼리 혹은 어, 영화 배우들끼리는 연결이 있을 수가 없겠고요. 그렇게 해서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를 자체를 갖고 연구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U랑 V 어느 쪽이든 한쪽을 없애놓고 한쪽으로만 프로젝션을 시켜서 네트워크를 새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더 이제 흔하고 또한 이 경우 훨씬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예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친구입니다. 왜 친구냐면 이 두 영화 배우는 A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때 친구가 된 겁니다. 2번과 3번도 역시 친구입니다. 1번과 3번도 역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1, 2, 3번은 모두 A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3번과 4번은 서로 친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번과 4번은 같은 영화에 출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3, 4번은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 6, 7번에 대한 7명의 영화 배우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를 같이 공동으로 영화를 출연했는지 여부를 갖고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프로젝션 U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3번과 4번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1, 2, 3번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등등등등 해서 프로젝션 U라고 쓰여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는 영화와 영화 배우의 관계에 대한 데이터였지만 영화에 대한 정보는 링크 속으로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링크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영화가 기여를 하는 거죠. 노드는 영화 배우로 링크는 그 영화로 표현이 돼서 노란색 동그라미만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영화끼리의 네트워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A와 B 영화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2번 영화 배우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U 쪽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기도 하고 V 쪽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기도 하고 해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다시 언급이 반복적으로 되지만 이 둘 다 네트워크를 만들 수는 있지만 통상 본인이 연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 적합한 쪽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 쪽으로 만약에 프로젝션을 시켰다면 A와 B의 영화는 유사한 점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2번 배우가 연기를 했을 것이고 이 2번 배우의 연기 스타일, 뭐 연령,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연기자가 좋아하는 장르 영화, 뭐 이런 것들 등을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A, B는 뭐 가령 뭐 되게 유사한 정도의 또 뭐 E가 굉장히 슈퍼스타였다면 아주 예산이 많은 블록버스터급 영화에만 출연을 한다. 그런 경우는 A, B는 그런 면에서 유사할 수도 있겠고요. 기타 등등 해서 이 E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A, B가 어떠한 유사성 혹은 차이점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화 배우 네트워크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뒤에 다른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프로젝션 시킨 것을 사용할지는 연구자가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통해서 만든 네트워크가 이제 또 연구 질문에 대한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를 좀 더 좀 더 이렇게 다른 예를 한번 보게 되면 디지즈 네트워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림의 좌측에 동그라미 노드들이 있고 우측에는 네모 노드들이 있습니다. 우측에 네모 노드들을 보게 되면 뭐 캔서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네모는 질병 네트워크, 질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네트워크는 아니고 질병이라고 보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각각의 질병에 관여되는 유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뭐 손상이 되거나 데미지를 입게 되거나 병이 들게 되면 특정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지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 네모 연두색 네모로 되어 있는 노드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끼리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네모들끼리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양이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이고 이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 이제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 자체를 갖고 연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의미를 찾기 쉽게끔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바로 그 페노타입을 통해서 지인끼리의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A 동그라미 B라는 지는 네모 기억이라고 하는 질병에 공통적으로 관여가 된다. 그렇다면 진 A와 진 B는 서로 어떤 유사한 역할을 하거나 어쨌든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고 해서 진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U 계열의 노드와 V 계열의 노드가 있을 경우에 얘네들이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이제 U 쪽으로 시켜주거나 V 쪽으로 시켜주면서 이제 한쪽 성향을 가진 노드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디지즈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질병과 B라는 질병은 서로 친구 관계다. 왜냐하면 동일한 진에 관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밑에 PNAS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저널에 초창기에 실린 논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0년 근처부터 네트워크 사이언스가 폭발하기 시작을 했고 많은 연구 분야에 접목이 되었고 이런 생물학적인 시스템 역시 굉장히 큰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2010년을 전후해서까지 굉장히 많은 임팩트 있는 훌륭한 논문들이 뭐 사이언스 네이처, PNAS, 뭐 셀 등등 많은 탑 저널들의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앞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챕터 1에서도 여러 이그젠플들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휴먼 디지즈 네트워크입니다. 사람들의 질병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만든 방법은 앞 페이지에서 보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여기 많은 연구들이 밑에 아래쪽에 저자를 보시게 되면 바라바시라는 이름이 들어있죠. 이 책의 저자인 바라바시 그룹에서 수행한 연구들이 예시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첫 번째 저자는 안용렬 교수로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바라바시 연구실로 포스닥을 가서 그때 작성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미국에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도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바이파타임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 그 식재료를 갖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A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 형태의 네트워크에서
식재료가 있습니다. 뭐 슈림프도 있고 모짜렐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식재료들이 있고 그 식재료들의 맛을 내는 성분들을 오른쪽에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식재료와 그 다음에 그 식재료의 맛을 내는 성분들을 서로 연결한 바이파타인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식재료들 간의 네트워크를 보기 위해서 식재료 쪽으로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겠고 혹은 오른쪽에 있는 그 성분들로 프로젝션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연구하실 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식재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 때 재미있는 연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B라고 되어 있는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그 식재료들 간의 네트워크로 이제 프로젝션이 된 식재료들 간의 네트워크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마늘도 있고 토마토도 보이고 여러 식재료들이 있고 이 식재료들 간의 이제 네트워크를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그림을 아까는 이제 일부만 예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전체 네트워크를 이제 본 것입니다. 앞에 디지즈 네트워크에서도 노드들은 질병이고 질병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거기에도 색깔을 입혔습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뭐 암은 암끼리 같은 색깔을 주고 또 뭐 어떤 종류의 또 질병들은 유사한 질병들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같은 색깔로 표현을 했었고 그때 같은 색깔의 질병끼리 어느 정도는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야채냐, 뭐 과일이냐, 뭐 고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카테고리끼리 같은 색깔을 줬습니다. 이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식재료들끼리는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끼리 모여 있고 갈색끼리 모여 있고 연두색끼리 모여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이 됐는데 남녀 이성규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바이퍼타이트 네트워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경우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AJS 사회학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 제퍼슨 고등학교의 남녀 학생들의 이성교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이성교제가 아니라 섹슈얼 릴레이션십 네트워크이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는 남자와 관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찾아보면 중간 어딘가에 같은 동성끼리의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링크가 제가 기억으로는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그 링크가 없었다면 이것도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여기서 검정색으로 칠해진 노드와 하얀색으로 연하게 칠해진 그 노드에 서로 다른 그런 색깔끼리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색깔끼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논문은 이제 우리 학과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이복원 박사님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판례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모로 표시된 노드들은 그 판례들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들이 위헌 판결을 내릴 때 근거로 헌법의 그 법 조항들을 근거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1번 판례는 헌법의 1항, 2항, 4항을 인용을 하면서 헌법을 이제 위헌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헌법 조항과 그 다음에 판례들 간의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바이파타이트 네트워크 자체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프로젝션을 시켜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헌법의 법 조항들로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보시게 되면 1항과 4항, 뭐 1항과 2항, 2항과 6항이 서로 같은
판례에서 동시에 인용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네트워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같은 법조항에서 같은 판례에서 이 법조항들이 동시에 인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 두 개의 법조항이 연관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이제 컬러풀하게 그려진 그림이 앞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킨 그 법조항들 간의 네트워크이며 이 법조항들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입힌 후 앞에 뭐 식재료도 같은 종류 뭐 야채냐 과일이냐 고기냐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별로 비슷한 색깔끼리 묶인 것처럼 이 법조항의 그 인용 네트워크도 서로 비슷한 종류의 법조항들끼리 뭐 초록색, 뭐 파란색, 빨간색 어느 정도는 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은 역이 있고 역들이 지하철 노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뭐 가령 집이 성북역이다, 회사가 매봉역이다 한다면 성북역에서 출발해서 매봉역으로, 저녁에는 매봉역에서 출발해서 성북역으로 가는 경로를 매일매일 탐색하고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이 선으로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두 개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그 두 개의 점이 이제 하나의 점에서 하나의 점으로 가는 경로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네트워크에서 경로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의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1번에서부터 6번까지 가는 경로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그려진 경로를 따라갈 경우 1번에서 2번, 2번에서 5번, 7번, 4번, 6번 이런 식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가지 않고 1번에서 2번, 4번에서 6번으로 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요. 조금 뭐 1번에서 2번, 5번, 4번, 6번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을 경우에 그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으로 가는 여러 개의 복수의 길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 개의 패스 중에서 또 가장 쇼컷, 가장 짧은 경로를 또 찾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로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이제 shortest path, 즉 최단 거리, 최단 경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 D와 B 두 개의 점이 있고요. D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를 보겠습니다. D에서 B로 가는 경로는 A를 거쳐서 B로 바로 가는 경로도 있을 것이고 D에서 A를 거쳐서 또 C를 한 번 더 거쳐서 B로 가는 경로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D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갈 수 있는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 D에서 A에서 B로 가는 가장 쇼컷, 가장 짧은 경로를 shortest pass라고 하고요. 이러한 shortest pass로 갔을 경우에 D에서 B로 몇 스텝 만에 갔는지를 보면 됩니다. D에서 A, A에서 B 두 스텝 만에 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리, 디스턴스를 E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shortest path, 일단 패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패스는 A라는 점에서부터 어떤 하나의 점에서부터 다른 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들을 다 패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shortest path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가장 짧은 경로로 갔을 때 몇 스텝 만에 갔는지 그 거리를 dist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용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그 링크가 방향성이 있는 링크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는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을 어디에서 갈아탈지, 뭐 몇 호선을 이용할지에 따라서 경로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트워크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있고 두 개의 점이 있고 IJ라고 하는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이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몇 스텝 만에 갈 수 있는지, 또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경로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간단한 그 행렬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손쉽게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지에선스 매트릭스에서 ij가 1이다. 그렇다면 그 i 노드와 j 노드는 연결되어 있다. aij가 0이다. 그러면 i라는 노드와 j라는 노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j가 1이다 하면 i 노드와 j 노드는 연결되어 있고, 이 두 노드의 그 경로는 이제 그 경로의 길이는 랭스는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경로가 2인 그 경로의 길이가 2인 두 개의 노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K를 봅니다. AIK. 그러면 I라는 노드로부터 K라는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K가 만약에 경로가 있으면, 연결이 되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I와 K의 연결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K와 J의 연결을 봅니다. 그러면 K와 J 역시 이제 1이면 연결이 되어 있고 0이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겠죠. 따라서 I가 J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K를 한번 거쳐 간다라고 한다면 AIK가 1이고 AKJ가 1이면 됩니다. 그러면 I와 J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K를 거쳐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AIK, AKJ를 곱해지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값들이 1이 되면 경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K를 거쳐갔으니까 랭스는 2가 되겠죠. 거리가 2인 경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수학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이 슬라이드의 중간쯤에 있는 n 서브 ij 그 다음에 위첨자 2로 표현된, 즉 경로의 길이가 랭스가 2인 그러한 i와 j를 연결하는 경로는 어떻게 존재할까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경로의 길이가 랭스가 n인 그러한 경로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i가 k로, k가 또 뭐 l로, l이 m으로, 점점점, 그 다음에 l이 j로. 그래서 결국은 i에서 j로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k, l, m 등등의 다른 노드들을 거쳐서 j로 도착하는 그러한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여부를 보는 겁니다. AIK, AKL
A, L, M 등 이 중간 과정들이 모두 다 1이어야지만 경로가 존재합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그 경로는 끊어지기 때문에 i에서 j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값들을 곱한 값이 1이 되는 게 존재한다면 그 경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부분은 뭐 스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어떠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까지 거리를 구하는 것. 여기서 이제 용어를 하나 조금 확실하게 하고 갈 게 있는 게 앞에서는 length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에는 distanc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distance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hortest path 두 개의 점이 있고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여러 개의 경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 shortest path가 있고 그렇게 짧은 경로로 갔을 때 그 거리를 distance라고 합니다. 실제로 i라는 점과 j라는 점을 연결하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거리가 3인 경로도 있고 거리가 4인 경로도 있고 거리가 5인 경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디스탄스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4나 5인 경로가 있다선 치더라도 제일 짧은 3이 디스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랭스는 꼭 그렇게 짧은 경로뿐만이 아니라 랭스가 3인 경로, 랭스가 4인 경로, 랭스가 5인 경로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꼭 짧은 경로가 아니더라도 그 경로가 있다면 그 경로의 길이를 랭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랭스들 중에서 가장 짧은 랭스가 디스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페이지에서 디스탄스란 무엇이냐? 디스탄스를 어떻게 찾느냐? 가령 뭐 한 점을 임으로 잡고요. 그 점에다가 0이라는 값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0이라고 쓰여진 것에서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 개의 노드인데 이 세 개의 노드를 노드에 1이라고 숫자를 써줍니다. 그렇다면 0이라고 쓰여진 저 노드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1이라고 쓰여져 있는 점들로부터 바로 이웃한 점들에게 2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으로 뭐 2, 아래쪽으로도 2, 오른쪽으로도 2가 있는데 0이라고 쓰여진 것도 사실은 그 1이라고 쓰여진 점들의 바로 직접적인 이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를 쓸 수가 있지만 이미 글씨가 쓰여진 곳에는 그 숫자 값을 덮어 씌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숫자가 쓰여져 있지 않은 곳 중에서 1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들에게 2라는 값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3, 4, 5, 6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점들에게 모든 점들 위에 숫자가 쓰일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지금 0이라고 쓰여진 점으로부터 나머지 점들과의 거리를 모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가운데 있는 저 0이라고 쓰여진 점에서부터의 거리들을 구했다면 또 출발점을 달리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모든 점들 간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점들 간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Breadth First Search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리와 관련된 많은 용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length라는 말과 distance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length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경로들마다 경로가 여러 개가 있다면 각각의 경로들에 대해서 거리가 얼마인지를 일일이 이렇게 따로따로 값을 준 게 랭스라고 한다면 그 랭스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의 거리를 디스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용어를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이아메트라는 용어가 있고요. 에버러지 디스탄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verage distance부터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제 10개의 점이 있고요. 이 네트워크에는 10개의 점이 있고 1번 노드와 2번 노드에 대한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연결되는 경로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서 그 가장 짧은 경로의 거리를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의 디스턴스, 1번에서 3번으로의 디스턴스, 1번에서 4번으로의 디스턴스, 점점점점 해서 9번에서 10번에서 9번까지의 디스턴스 등등 가능한 모든 짝들에 대한 디스턴스를 다 일일이 구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노드가 10개라면 약 100개가량의 짝들이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는 50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들의 디스턴스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을 내면 그것이 평균 디스턴스입니다. 자, 만약에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에 서울에 있는 각 역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서울에 지하철 노선도가 있고 부산에 지하철 노선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지하철 노선이 더 거리가 멀까, 거리가 짧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 서울에 있는 모든 역들의 쌍을 다 찾아낸 다음에 몇 정거장 만에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갈 수 있는지 가능한 한 경로 수를 다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디스턴스를 평균을 내게 되면 서울에서 내가 사는 경우 어떤 임의의 한 지점으로부터 임의의 다른 지점으로 갈 때 평균적으로 몇 정거장이면 갈 수 있겠다라는 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그 그림으로 보고 알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평균 에버리지 디스턴스가 예를 들면 20이 나왔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실제로는 2정거장 만에 가는 경우도 있고 30정거장 만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내가 20정거장이면 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숫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부산의 경우에는 그게 10이 나왔다고 하면 부산에서는 평균적으로 10정거장이면 어떤 한 곳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 에버리지 디스턴스를 비교함으로써 서울의 지하철이 부산의 지하철보다 한 2배 정도를 더 많이 가야 되네, 한 2배 정도 더 거리가 멀구나 라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디스턴스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이아미터는 조금 다릅니다. 다이아미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지름이란 뜻인데, 지름이란 말은 우리가 원의 반지름, 원의 지름 할 때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원에서 지름이란 무엇이죠? 원이 이제 둥글게 되어 있는 하나의 도형이고요. 이 도형의 그 테두리, 그 원 상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거리가 두 점의 원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직선 거리를 우리가 재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두 점이 가깝게 잡히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그 두 점이 멀리 잡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름이란 원 위에 그 테두리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잡아서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잡았을 경우 그때의 거리를 지름이라고 합니다. 지름이란 기본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에버리지 디스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임의의 두 점에 대한 거리를 모두 쫙 구해봤을 겁니다. 거기서 평균을 내주면 에버리지 디스턴스이고 거기서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하면 그것이 다이아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버리지 디스턴스도 굉장히 중요한 그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즉 네트워크의 어떤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노드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이아미터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요하게 또 다른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이아미터다 그렇다면 서울의 지하철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수원에 있는 수원이나 인천 쪽에 있는 마지막 종점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의정부의 종점에까지의 거리, 그때 몇 정거장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소위 다이아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미터는 평균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으로 멀리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이아메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보는데 가장 짧은 경로를 보겠다. 예를 들면 1번에서 5번으로 가는 경로는 1번에서 2번으로 그 다음에 5번으로 직접 가는 경로도 있지만 1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4번에서 5번으로 돌아가는 경로도 있습니다. 모두 다 경로가 맞고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는 1번에서 2번에서 5번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경로가 가장 짧은 경로입니다. 이거를 shortest pa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거리가 1에서 2에서 5로 두 스텝 만에 갔기 때문에 1에서부터 5로 가는 디스턴스는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다이아메터와 에버러지 패스 랭스를 보시겠습니다. 다이아메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번과 2번은 거리가 1이고 1번과 3번은 거리가 2고 2번과 4번은 거리가 2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한 거리를 쭉 다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에서부터 4번까지 거리가 3인 이 1번에서 4번까지의 경로가 가장 거리가 먼 경로입니다. 이때 요 가장 거리가 먼 경로에 대한 디스턴스가 3이므로 이 네트워크의 다이아메터는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롱기스트 쇼티스트 패스가 바로 다이아메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에버리지 디스턴스라고 아까는 얘기했고 여기서는 에버리지 패스 랭스라고 되어 있는데 누차 말씀드렸고 여기 오른쪽에도 복잡하게 수식으로 되어 있지만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 1번과 3번 사이의 거리 1번과 4번 사이의 거리 점점점점 3번과 5번 사이의 거리 4번과 5번 사이의 거리 모든 것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준 값이 바로 평균 거리가 되는 겁니다. Average Path Length라는 표현을 쓰면서 APL이라고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APL. 그래서 사실 이 APL, Average Path Length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다이아메터도 제한된 경우에 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메터도 종종 사용이 되지만 보편적으로는 다이아메터보다는 이 시스템의 그 노드들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으로 Average Path Length, Average Distance, APL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요 페이지에 있는 APL, Average Path Length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사이클이나 뭐 이런 셀프 어보이딩 패스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오일러 패스나 해밀토니안 패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를 그리는데 오일러의 패스는 모든 링크를 한 번씩 지나갈 수 있게끔 일종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한북 그리기를 할 수 있는 패스를 오일러 패스라고 하고요. 해밀턴의 패스는 모든 링크를 지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노드를 지날 수 있게 우리가 경로를 그릴 수 있으면 해밀토니안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노드들이 이제 다 그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링크로 모두 다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동떨어진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서울의 지하철은 서울의 지하철만 놓고 보면 서울 수도권 지하철은 어느 곳에서 타든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노드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면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 부산에 있는 지하철 혹은 대전에 있는 지하철과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끊어져 있겠죠. 그리고 끊어졌을 때 요 끊어진 이 덩어리 하나하나를 아일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이 네트워크의 연결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개의 이제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예가 있는데 왼쪽에는 2, 4, 6, 7개의 노드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는 4개와 3개로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를 이제 보는 것이 이번 페이지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우선 왼쪽 거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거의 경우에는
모두 다 붙어 있습니다. 모두 다 붙어 있고 그 붙어 있는 게 7개의 점이 모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 7개의 그 노드가 소위 자이언트 컴포넌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그림처럼 A와 F 사이에 링크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4개와 3개의 그 두 개의 분절된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자이언트 컴포넌트, 자이언트 클러스터라는 자이언트 컴포넌트라고 말해도 좋고 자이언트 클러스터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이언트 클러스터 혹은 자이언트 컴포넌트라고 얘기하는 사이즈가 더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A, B, C, D로 이루어진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 덩어리를 자이언트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나머지 덩어리들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아일랜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는 전체 7개의 노드가 전부 다 하나의 자이언트 클러스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커넥티드 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인 거죠. 반면에 AF가 끊어져서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되게 되면 4개짜리 그룹과 3개짜리 클러스터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4개짜리 클러스터와 3개짜리 클러스터로 나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디스커넥티드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A쪽에는 3개와 4개로 분절된 네트워크 있고요. 아래쪽에는 3개와 4개로 분절되어 있지 않고 2번과 4번이 연결이 되어서 분절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커넥티드 네트워크인지 디스커넥티드 네트워크인지가 굉장히 쉽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행렬식을 쓸 건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행렬식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사람은 육안으로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을 시킬 때는 수치화된 그러니까 그림이 아닌 숫자로 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숫자로 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행렬식의 모양을 갖춘 식을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A 네트워크를 보고 어제이슨트 매트릭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1, 2, 3번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그러니까 1행 2열, 1행 3열, 2행 3열 등의 1의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 2, 3번과 4, 5, 6, 7은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행, 2행, 3행과 4열, 5열, 6열, 7열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4행, 5행, 6행, 7행과 1열, 2열, 3열은 마찬가지 이유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 5, 6, 7은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4, 5, 6, 7은 또 적절히 자기네들끼리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오른쪽에 표현을 해보게 되면 1, 2, 3번은 1행, 2행, 3행과 1열, 2열, 3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렬식에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네모 그 부분이 1의 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4, 5, 6, 7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4행, 5행, 6행, 7행, 4열, 5열, 6열, 7열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값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고 1의 값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 2, 3번과 4, 5, 6, 7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 2, 3열 그 다음에 4, 5, 6, 7 행 또한 1, 2, 3행 4, 5, 6, 7열 그 부분은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그 색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는 1이라는 숫자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고 0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그룹이 구분이 되었을 때는 오른쪽의 행렬식처럼 빨간색 네모 안에 1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파란색 그 사각형 안에 또 1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영역 하얀색 부분 영역에는 1이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0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우리가 만약에 2번과 4번을 연결했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그 하얀색 영역에 1 숫자가 들어갑니다. 2행 4열, 4행 2열에 1이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육안으로 보시게 되면 행렬식을 봤을 때 저렇게 사각형을 이쁘게 딱 분절해서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는 1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0으로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덩어리와 파란색 덩어리로 이 분절화되어 있구나. 따라서 이 경우는 디스커넥티드 네트워크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처럼 위에 사각형과 아래 사각형이 있고 그 외의 영역에 1의 숫자가 있다면 그 1의 숫자가 바로 위의 사각형 덩어리와 아래 사각형 덩어리를 연결하는 위에 두 개의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브릿지가 있기 때문에 두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선 일단은 그 커넥티드 그래프와 디스커넥티드 그래프로 물론 나눠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커넥티드 된 경우에도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strongly connected와 weakly connected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strongly connected의 경우에는 가령 이제 그 모든 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령 A에서 B로 가는 경로도 존재하지만 B에서 A로 가는 경로도 역시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노드의 쌍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가 이제 strongly connected 된 방향이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엄격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네트워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반면에 위크하게 커넥티드된 네트워크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향성 상관없이 일단 모든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에서 커넥트된 것과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디그리와 관련된 민디그리,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포함한 디그리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강조하진 않았지만 중간에 에버리지 패스 랭스라고 해서 APL로 표현이 되는 에버리지 패스 랭스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 강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의 개념은 매우 간단합니다.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가 친구입니다. B와 C가 친구입니다. 그러면 A와 C도 친구일까 아닐까? 만약에 친구라고 한다면 A, B, C 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노드들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클러스터드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네트워크 속에 이러한 트라이앵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카운트하는 것이 바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입니다. 만약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높다면 이런 삼각형 형태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라는 뜻이고,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낮다면 반대로 이 네트워크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V자 형태로, 그러니까 A, B는 연결되어 있고 A, C도 연결되어 있지만 B, C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V자 형태의 그런 네트워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왜 중요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사회 연결망인 경우에는 이 삼각형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3명이 있고 A, B가 서로 아는 사이고 B, C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A와 C는 나중에 같이 식사를 하든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굉장히 실제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런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반면에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선을 그 파워 그리드에서 전선을 설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전선의 설치의 목적은 각 가가호, 각 노드들에게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A의 전기를 먼저 공급을 하고 A, B가 연결이 되어 있고 B, C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A, C는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 삼각형이 없더라도 A, B, C 모두 전력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C를 연결한다는 것은 뭐 설치비, 뭐 가령 인건비나 아니면 그 전선에 드는 자재비 혹은 그 설비를 유지 관리해야 되는 유지비까지 포함을 하면 괜히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높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낮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높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 낮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파워그리드의 경우 단점이라면 비용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또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서 송전선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AC 사이의 송전선에 문제가 생겨서 AC가 끊겼더라도 A, B, C로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경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는 또 굉장히 로버스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로버스니스 측면에서도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높다라는 것은 노드들이 밀접하게 서로 얽혀 있다라는 뜻이고 그 말의 의미를 좋게 해석을 하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노드나 링크가 파괴가 되어서 끊어지더라도 전체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로버스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그렇게 링크를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드는 추가적인 비용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용도 최소한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또한 시스템의 강건성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뭐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뭐 실용적으로든 뭐 어떤 사회과학적으로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특히 이제 사회학에서는 이 삼각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높은 소셜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느냐, 뭐 그런 연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오게 되면 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밑에 그림이 3개 있는데 맨 오른쪽 그림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나를 중심으로 빨간색 I가 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친구가 4명이 있는데 일단 위에 있는 2개의 친구랑 생각해보면 이제 V자 모양으로 지금 삼각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I와 편의상 위에 있는 두 친구를 1번, 2번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친구를 3번, 4번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나 I를 중심으로 I, 1, 2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이 지금 닫혀있지가 않죠. 하나의 삼각형을 내가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삼각형이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보겠습니다. I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2개의 노드가 있고 역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닫혀있지 않습니다. 삼각형이. 또 아래 2개로 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닫혀있지 않고요. 또 I를 기준으로 왼쪽에 2개의 노드를 포함해서 3개의 노드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역시 닫혀있지 않습니다. 일단 네 가지의 그 삼각형을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삼각형이 모두 다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2개가 더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노드와 좌측 하단에 있는 노드까지 해서 그 3개의 노드로 역시 또 삼각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가능한 게 좌측 상단에 있는 노드와 우측 하단에 있는 노드까지 포함해서 3개의 노드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역시 닫혀있지 않습니다. 자, 6개의 삼각형을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6개 모두 삼각형이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분의 0. 이 경우에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0입니다. 즉 닫힌 삼각형이 몇 개가 있느냐를 카운트했고 한 개도 없었고, 그러나 삼각형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6개였습니다. 6개 중에서 한 개도 닫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0입니다. i라는 노드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0이다. 자,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있는 그림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i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파란색의 위에 있는 두 개와 i 노드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이 세 개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즉 닫힌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노드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 경우 또 오른쪽에 닫힌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또 i 노드와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 경우 닫힌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총 6개의 삼각형을 i를 중심으로 총 6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닫힌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6개 중에 3개, 6분의 3. 따라서 노드 i에 대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2분의 1, 6분의 3, 2분의 1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i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4개의 노드에 대해서 삼각형을 6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시면 6개 모두 다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i를 중심으로 위에 삼각형 2개와 닫힌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오른쪽 삼각형 2개와 닫힌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왼쪽, 아래쪽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 그 다음에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 이런 식으로 6개의 삼각형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6개 모두 다 닫힌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6분의 6 따라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라는 노드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0.7이 나왔다. 그 말의 의미는 i를 중심으로 다른 노드 2개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삼각형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70%의 삼각형은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 정도는 삼각형이 닫히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되게 직관적입니다. 0.6이다 그러면 60%는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40%는 삼각형이 닫히지 않았구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i라는 노드의 그 nearest neighbors 그러니까 직접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과연 몇 퍼센트가 삼각형이 닫혀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림이 가운데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0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노드부터 보겠습니다. 이 노드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맨 위에 있는 노드를 중심으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삼각형은 친구가 2명 이상 있어야지 삼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얘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0입니다. 같은 이유로 좌측 상단에 있는 그 노드도 친구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0이고 좌측 하단에 있는 노드도 역시 친구가 한 명밖에 없으므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0이 됩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1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노드를 보겠습니다. 1이라고 쓰여져 있는 노드는 친구가 2명입니다. 그리고 그 2명을 포함해서 삼각형이 닫혀진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가 전부 닫힌 삼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분의 1 해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1입니다. 1의 친구들끼리는 전부 다 아는 사이더라 이렇게 또 달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3분의 2라고 되어 있는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노드를 보겠습니다. 3분의 2라고 쓰여진 노드의 경우에는 친구가 1명, 2명, 3명이 있습니다. 그 6분의 1이라고 쓰여져 있는 노드와 좌측에 3분의 1이라고 쓰여져 있는 노드, 아래쪽에 1이라고 쓰여져 있는 노드가 그 친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분의 2라고 쓰여진 노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분의 2라고 쓰여진 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노드는 친구가 3명이 있습니다. 위쪽에 6분의 1이라고 쓰여진 친구, 좌측에 3분의 1이라고 쓰여진 친구, 아래쪽에 1이라고 쓰여진 친구. 자, 그러면
이 3분의 2라고 쓰여진 노드는 친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으면 내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3개 중에서 2개씩을 뽑아야 되니까 3 컨비네이션 2 해서 3가지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분의 2라고 쓰여진 노드를 중심으로 6분의 1, 3분의 1이라고 쓰여진 노드로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삼각형이 만들어졌네요. 또 하나 3분의 2라고 쓰여진 노드를 중심으로 3분의 1, 1이라고 쓰여진 노드를 이용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삼각형이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 3분의 2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6분의 1, 1이라고 쓰여진 이 세 개의 노드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6분의 1과 1이라고 쓰여진 노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는 삼각형이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 가지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삼각형이 닫혀진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하나는 오픈된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3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용어를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3분의 2, 6분의 1, 3분의 1처럼 삼각형이 모두 선으로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closed triangle 혹은 closed triad라고 표현을 합니다. TRIAD triad 그러니까 닫힌 삼각형 closed triangle, closed triad 닫힌 삼각형이고요. 3분의 2를 중심으로 3분의 2, 6분의 1, 1의 경우에는 뭐 꼭지점이 3개가 있으니까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6분의 1과 1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닫혀진 삼각형이 아니므로 오픈 트라이아드, 오픈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라는 건 뭐냐면 오픈이든 클로즈드든 모든 가능한 트라이앵글의 수를 카운트를 하고 그 중에서 클로즈드 트라이앵글의 비율이 바로 뭐다?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노드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노드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0이고 중간 상단에 있는 노드는 이 노드에 대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6분의 1이고 3분의 2, 3분의 1, 뭐 0,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드에 대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 이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내가 구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0, 6분의 1, 0, 3분의 1, 3분의 2처럼 각각의 노드에 대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평균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0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점점점 나누기 7 이렇게 하면 그것이 시스템 전체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이 경우 0.31 정도가 나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방법은 뒤에 다시 언급이 될 기회가 있으므로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스템을 통으로 보고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노드 하나하나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다. 일단 이 시간에 배운 것은 시스템 전체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방법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고 노드 하나하나에 대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개념만을 우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그리란 이웃의 수입니다. 이웃의 수. 노드가 있으면 노드들이 다른 노드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몇 개의 다른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카운트한 게 디그리가 되고 통상 K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노드가 있을 때 뭐 친구가 1명인 노드가 5명이 있고 친구가 2명인 노드는 즉 K가 2인 노드는 뭐 7개가 있고 그런 식으로 각각의 그 X축을 친구의 수로 놓고 친구의 수에 따른 그 일종의 확률 분포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통상적으로 P of K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path length 말씀을 드렸고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트워크에는 두 종류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링크의 속성에 따라서 두 종류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가 없는 네트워크입니다.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는 트위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카카오톡은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입니다. 카카오톡도 역시 A가 B의 친구이면 B도 A의 친구이니까요. 그러나 카카오톡에서 대화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한다. 그것도 역시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입니다. 어, 동시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래 그 그림 말고 그림 아래쪽에 있는 행렬식을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그림을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undirected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0000 써 있는 그 대각선을 기준으로 그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보통 행렬을 대각선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4행 4열을 대각선 그 컴포넌트를 빼고 나면 위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그 숫자들이 남고요. 아래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남기 때문에 어퍼 트라이앵글, 로어 트라이앵글이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위쪽에 삼각형, 아래쪽 삼각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값들이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위쪽 트라이앵글과 아래쪽 트라이앵글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웨이트가 있는 네트워크와 웨이트가 없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얘가 나와 있네요. 웨이트가 없는 네트워크는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온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1과 0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딩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무역량이 많은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무역량이 많기 때문에 그 웨이트가 크고 1번과 3번은 무역량이 작기 때문에 웨이트가 작고 1번과 4번은 또 교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링크의 속성이 방향성 말고 그 링크의 두께에 대한 속성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웨이티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링크의 값을 매겨줍니다. 밑에 행렬식을 보게 되면 0은 끊어져 있는 거고요. 1, 0.5, 2, 4 이런 숫자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두 노드가 얼마나 강하게 인터랙션을 하느냐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셀프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앞에서는 1행 1열, 2행 2열과 같이 대각선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전부 0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링크가 즉 선이 1번과 3번, 1번과 2번 이렇게 다른 노드들끼리 연결된 링크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셀프룹이라고 해서 1번이 1번을 혹은 4번이 4번을 이렇게 연결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셀프룹. 자, 이런 경우에는 1행 1열과 4행 4열이 0이 아니라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논문에서 사이테이션 네트워크를 만들어 봤다고 치겠습니다. A라는 저자가 있고 A라는 저자가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는데 B라는 저자의 논문을 인용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A와 B가 사이테이션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되겠죠. 근데 A라는 저자가 논문을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자기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작년에 썼던 나의 논문을 또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A가 A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사이테이션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림의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그 1번에서 출발해서 1번으로 가는 혹은 4번에서 출발해서 4번으로 가는 형태의 셀프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멀티그래프라고 해서 그 링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래 뭐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가 예로 들어져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을 같이 썼다. 1번과 2번이 뭐 논문을 같이 썼다. 혹은 영화에 같이 출연을 했다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이 뭐 영화를 얘기하죠. 1번과 2번이 액터고 같이 A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일단 연결이 되겠죠. 근데
1번과 2번이 또 B나 C라는 다른 영화에도 같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링크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앞페이지에 있는 웨이티드 네트워크처럼 지금 1번과 2번은 링크가 2개가 되어 있고 2번과 4번은 링크가 3개가 있으니까 그냥 링크를 웨이트로 삼아서 2, 3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에 있는 매트릭스는 웨이티드 네트워크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0과 1이 아닌 숫자가 쓰여져 있고 그 숫자는 1과 2가 얼마나 멀티플하게 여러 개의 그 링크를 갖느냐, 그러니까 멀티플하게 둘이 관계를 갖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똑같진 않지만 되게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트랑. 자, 컴플리트 네트워크는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노드가 다른 이웃 노드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ll to all, complete, fully connected 이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ll to all, 모든 애들이 모든 애들에게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complete 네트워크이다. 완벽하게 다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이다. 아주 전부 다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이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더 즐겨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complete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드가 모두 다 다른 노드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끊어진 게 한 개도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게 되면 대각선에 있는 0000으로 표시된 대각선에 있는 컴포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1이 됩니다. 0이 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활용을 해서 몇몇 개의 그 이그젬플들에 대해서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어떠한 성질을 갖는 네트워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웹페이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로. 따라서 이 네트워크는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A라는 웹페이지에서 B라는 웹페이지로 갔을 때 그것이 B라는 웹페이지에서 A라는 웹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개런티하지는 않습니다. B라는 웹페이지에는 A 웹페이지에 하이퍼링크가 꼭 있을 필요가 없죠.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또한 셀프 인터랙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나의 홈페이지에서 나의 홈페이지에 하이퍼링크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논문을 같이 썼다 그러면 논문을 이 두 사람이 5편을 같이 썼는지 2편을 같이 썼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티드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 다른 말로는 이제 멀티그래프도 만들 수가 있겠죠. 링크가 여러 개로 이렇게 겹쳐서 그릴 수 있는. 또한 A가 B의 공조자인데 B는 A의 공조자가 아닐 수는 없으니까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그 뭐 방향성이 있는지 뭐 셀프룹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네트워크 사이언스를 하면서 중요한 네트워크 사이언스의 그 메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A, B, C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중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즉 친구가 몇 명인지. 자, 위에 뭐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네요. 1, 2, 3, 4 4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노드가 있으면 그 그림 중에서 C 패널, C라고 쓰여져 있는 그 그림이 막대 그래프가 되어 있죠. 이 막대 그래프가 바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인 겁니다. 친구가 하나인 놈이 25%, 친구가 2개인 놈이 50%, 또 친구가 3개인 놈이 25% 이런 식으로 디그리의 디스트리뷰션이 나와 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사이언스를 하면서 웬만하면 이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을 하고. 또한 패스랭스, 뭐 에버리지 패스랭스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 네트워크에 있는 그 점들끼리 떨어져 있느냐, 거리가 얼마나 평균적으로 얼마나 머냐 혹은 가깝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서울
지하철의 노선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노드는 어쩔 수 없이 지리적으로 박혀 있는 것이고 거기에 1호선, 2호선, 3호선, 뭐 9호선 이렇게 많은 그 링크들을 이제 비싼 공사비를 들여서 만들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최소한으로 갈아타면서 최소한의 스텝으로 최소한의 거리로 빨리 가게끔 만드는 게 효율적인 설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네트워크의 패스랭스를 짧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랭스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왜 중요한지는 또 차후에 논문의 그런 예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다?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에버리지 패스랭스,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이 세 가지 그 메저들은 매우 중요함으로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실제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예는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이고 그 패널 A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2018개의 프로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예쁜데 이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인포메이션이 제한적입니다. 물론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이것을 보고도 대충 오른쪽이나 아래에 있는 그러한 그림이 살짝 그려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쁠 뿐이지 이 자체가 주는 인포메이션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B, C, D처럼 추가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일단은 B 그림을 보게 되면 B 그림은 X축은 K, 즉 이웃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PK, 즉 그 각각의 K 값을 갖는 그런 노드가 몇 퍼센트 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낸 확률 분포 그림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그 그림을 그냥 그리면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 좀 이렇게 용이하지 않은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X축과 Y축을 로그 스케일로 리스케일링을 해서 그렸습니다. 그 스케일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고요. 자세한 설명은 어쨌든 이 그림은 그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그린 것이고 우측에 아웃라이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허브입니다. 즉 이웃이 뭐 10개, 100개, 100개죠. 예. 뭐 100개, 뭐 내지는 수백 개 되는 그러한 아주 대부분의 경우는 10개 미만의 친구를 갖고 있는데 몇몇 개의 작은 수의 노드들은 뭐 100개, 뭐 수십 개, 뭐 100개 이렇게 아주 많은 수의 이웃을 갖고 있는 그러한 허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네트워크를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역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뒤에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는 그러니까 C 패널에 있는 그림은 패스트랭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두 개의 노드를 잡고 이 두 노드의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짝에 대해서 거리를 다 구해봤더니 거리가 6인 그러한 노드, 그러니까 그 쌍 두 노드를 잡았을 때 그 거리가 6인 그런 쌍들이 한 25% 나왔고요. 또 거리가 5인 것들이 한 25% 나왔고, 그 다음에 거리가 7, 8, 9, 10 이렇게 멀어지는 애들은 그 비율이 뭐 20%, 10%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거리가 아주 가까운 두 노드가 서로 붙어 있거나 한두 단계 만에 갈 수 있는 것들도 역시 뭐 10%, 20% 이렇게 작은 비율이지만 존재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C 패널에 있는 그림 자체는 모든 가능한 짝들 두 개의 노드를 잡아서 그 두 노드들 간의 거리를 다 구한 다음에 그 거리별로 확률 분포를 그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화살표로 돼서 꺽쇠가로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모든 짝들의 거리들의 평균, 그래서 패스랭스의 에버러지를 낸 거기 때문에 에버러지 패스랭스가 되는 것이죠. APL로 생략해서 쓴다라고 이렇게 줄여서 쓴다고 했습니다. APL은 여기 보시면
5보다 조금 6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 얼마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내가 이미의 두 노드를 잡아서 그 노드의 거리를 구해보면 어떤 거는 2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고 6인 것도 있고 7인 것도 있을 텐데 대충 그 평균적으로 한 6단계 정도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그림은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입니다.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어떤 노드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매우 낮은 그런 노드가 있고 어떤 노드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매우 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분포를 또 역시 확률 분포로 그린 것입니다. 예, 에버리지 패스 렌스는 5.6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는 0.12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있으면 이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 에버리지 패스 렌스,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세 개를 그려보게 되고 이 세 개를 그려보고 나서 이것만으로도 이제 네트워크의 많은 특징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 네트워크를 관찰하는 매저들이 있고 그 매저들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이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그 관찰된 값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왜 어떤 이유로 이러한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고 허브는 어떤 다이나믹스에서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왜 이 패스트랭스가 이렇게 뭐 긴지 혹은 짧은지 혹은 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높은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왜 뭐 모듈라리티가 높은지 낮은지 왜 얼서테이티비티가 높은지 낮은지 뭐 이런 것들을 더 파고들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뭐 이런 이 사회 시스템에서 어떠한 또 영향을 역으로 또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